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빅컷을 단행한 데다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의 조처를 한 만큼 정책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와 보유세,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급매물의 여파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유가 하락세가 겹치며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북미 전용 대형 SUV 텔룰라이드가 한국 브랜드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월드카 어워즈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빅컷을 단행한 데다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만큼 일단 정책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한 차례 인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 총재는 5월 금통위 인하 여부에 대해서 금리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며 상황에 맞춰 정책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다음 달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하반기부터 진정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가정하며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면서 1%대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금리 결정 외에 공개시장 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단순 매매 대상증권에 기존 국채 정보보증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 금융채권, 수출입 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한매조건부 채권 매매 대상 증권과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은 자금 조달이 더 쉬워지고 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와 보유세,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물들이 급매로 나오며 하락폭이 확대된 겁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4% 하락했습니다. 강남권은 0.18% 떨어지며 약 1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강북권은 마용성 지역인 마포, 용산과 또 동작구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셋값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석용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곳곳에서 급락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올랐습니다. 전주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도 전셋값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가 있는 강남 4구는
6억 6천만 원을 돌파했고 용산과 종로구도 6억 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으로 매매 시장보다 임대차 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이사 물량이 줄어든 것도 전셋값이 오르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계약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시장에 지금 봄 이사철인데도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시장 내에 물건의 희소성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해도 계약이 좀 이루어지는. 업계에선 전셋값 상승세는 올해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하락이 겹치며 해외 건설 수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동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비중이 높은 국내 건설사 특성상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산유국들이 발주를 축소하거나 또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외 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공사 발주가 연기된 곳은 9개 국가, 10개 사업장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조치로 공사 현장 인력과 수주 인력 파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해외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프로젝트를 할 경우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5조 원 이상 지원키로 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북미 전용 대형 SUV 텔룰라이드가 한국 브랜드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월드카 어워즈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소울 EV도 상을 받아 2관왕을 달성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아 자동차가 한국 자동차 브랜드 중 최초로 2020 월드카 어워즈에서 텔루라이드와 소울 전기차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텔루라이드와 소울 EV는 현지 시간 8일 WCA 주최 측이 발표한 2020 월드카 어워즈에서 각각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세계 도시명 자동차로 선정됐습니다. WCA는 북미 올해의 자동차와 유럽 올해의 자동차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상으로 꼽힙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24개국의 자동차 전문 기자 8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비밀 투표로 선정합니다. 시상 부문은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세계 도시명 자동차를 비롯해 세계 럭셔리 자동차, 세계 퍼포먼스 자동차,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등 5개로 이 중 텔루라이드가 수상한 세계 올해의 자동차는 최고 영예로 꼽힙니다. 텔루라이드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북미 전용 모델로 넓은 실내 공간과 강력한 주행 성능 등으로 호평받았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SUV 모델 마스다 CX-30와 세단 해치백 모델인 마스다 3를 제치고 29개 후보 중 정상에 올랐습니다. 소울 EV는 배출가스 없는 친환경성과 높은 실용성으로 도시에 가장 어울리는 자동차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2019년 넥소와 소울이 각각 세계 친환경 자동차와 도시명 자동차 부분에서 최종 후보로 지명됐으나 수상은 불발된 바 있습니다. Because this is still the second biggest segment in the US market, the mid-size SUV, and we didn't have a vehicle in that territory. So it was an important vehicle for us in terms of, establishing ourselves as a real top-tier brand, a tier one brand in the US. 이외에도 포르쉐 타이칸이 럭셔리와 퍼포먼스에서 마스다3가 디자인 부분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라임 사태. 라임 자산 운용을 비롯한 신한금융투자증권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은행들까지 얽혀 있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신한금투의 라임 부실펀드 돌려막기를 도운 조력자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정순영 기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은행이 부실펀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지금 있는 겁니까?
네, 이 신한은행은 신한금투와 같은 계열사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논란이 되고 있는 펀드들 이외에도 새로운 무역금융펀드를 환매 중단 선언 직전까지 판매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24일에 라임 자산운용의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 상품을 신한은행에서 구입을 했다가 피해를 봤던 피해자 14명이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투 그리고 신한은행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신한금투가 기획을 하고 라임이 판매를 했던 CI 펀드 중에서 40%가 환매가 중지가 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2,900억 원 상당의 CI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고소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이 단순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펀드로 거액의 투자금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2월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의 무역금융회사이기도 한 로디움에 매각하는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신한은행은 CI 펀드를 판매를 했는데 이 CI 펀드가 로디움이 중개하는 매출 채권에 투자를 했던 상품이었던 건데요. 다시 말해서 무역금융펀드의 상당한 부실을 떠안았던 로디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신한은행이 기획을 하고 또 고객들에게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를 통해서 플루토 TF1호를 판매를 해왔는데요. 신한금투 측이 펀드 부실을 인지를 했다는 것은 2018년 11월입니다. 이 과정에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서 약 4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은 최근 검찰에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라임의 부실 운용이 수면 위로 올라온 5개월 뒤에 바로 신한은행은 라임과 함께 무역금융에 투자하는 펀드를 판매한 셈이 됐습니다. 예, 이 고소인들의 주장을 보니까 신한은행이 CI 펀드 판매한 이유가 신한금투가 판매한 무역금융 모펀드의 부실을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라는 거네요,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CI 펀드 판매금 2,900억 원 가운데서 1,880억 원은 로디움으로 흘러 들어갔고 예. 또 라임 펀드 위기설이 돌았던 7월과 8월에도 바로 이 CI 펀드가 계속 판매가 됐습니다. 신한은행이 CI 펀드 판매 과정에서 무리하게 고객들의 투자 정보를 조작을 하고 또 거래를 취소하려는 고객들에게 본사가 직접 나서서 투자를 강요, 판매했던 사례들도 매체들을 통해서 속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강남의 한 신한은행 PWM 센터에서 CI 무역금융펀드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는 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센터가 임의로 조작해서 작성했다는 정보를 확인을 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이 약 3등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무직이었는데도 이 확인서에는 일정 수입이 있고 또 향후에 유지 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 담당 PD에게 누가 작성한 것이냐라고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각종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고객이 예금의 재투자를 미루자 이 신한은행의 본사 투자상품부가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CI 펀드에 투자를 했고 이 고객은 두 달 뒤인 10월에 라임이 펀드 환매 중단 선언을 하면서 결국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지금 하나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신한은행이 CI 펀드 투자를 거짓으로 강요했다가 피해를 안겼다라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도 있죠. 네, 지난해 7월이었는데요. 신한은행 PB에게서 이메일을 통해서 투자 강요를 받았다는 한 피해자는 남편의 유산이 수십억 원을 이 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PB의 이메일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상당수 포함이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최소 가입 조건이 1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메일 내용에는 최소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지만 이를 VVIP이기 때문에 본부 담당자와 함께 협의를 해서 30억 원으로 조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거짓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매출채권 부실할 시에는 보험사가 100% 보상해준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야,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정말 거의 사기에 가까운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라임 사태 등으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조용병 회장 같은 경우는 연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사실 조 회장도 이 라임 사태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신한은행 등의 이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리고 진정서를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네. 지난 26일에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피해 전액 배상과 함께 조용병 회장의 연임 반대를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또 시민단체 등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펀드의 이 투자 피해자들의 다수는 서울남부지검의 신한은행 등 관계자와 함께 그리고 각 회사를 추가로 또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신한은행의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 바로 이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네네. 이 투자자들, 피해자들의 관심이 또 계속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 회장은 연임이 확정되자마자 소중한 자산을 맡겨주신 고객들께 큰 피해를 안겼다면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과연 이 조 회장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예, 약속을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신한은행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라임이 임의로 돈을 빼돌려 투자한 사실을 알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한금투 본부장의 가담 행위가 드러났듯 신한은행의 가담 여부도 명백히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세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코로나19 타격에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롯데와 신라는 올해 1월 인천공항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4, DF3 구역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며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을 당시와 비교해 시장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롯데와 신라가 인천공항의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DF7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5G 산업의 전망을 두고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5G 망 구축 지연이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또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이용 증가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됐던 글로벌 5G 시대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될 조짐을 보이면서 5G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등 유럽 각국과 미국은 이달에서 오는 6월 예정이었던 5G망 구축 연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이번 사태가 5G 산업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5G 관련 온라인, 미디어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영향입니다. 실제 KT의 5G 스트리밍 게임 이용자는 작년 12월 15,000명에서 지난달 3만 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인터넷 트래픽 증가 역시 5G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통신 3사 등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터넷 트래픽은 1월 대비 13%가량 증가했습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5G 관련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는 비대면 산업 관련 수혜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글로벌 5G망 구축 연기와 관련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5G 산업의 타격이 크지 않다며 유럽과 미국 역시 결국엔 5G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5G 부품업계 관계자는 실제 1분기 수요는 코로나19 여파로 둔화됐지만 2분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5G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유망 종목으로 SK텔레콤과 KT, KMW, RFHIC, 다산네트워크스를 꼽았습니다. 에이스테크와 HFR,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등 5G 장비 업체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2조 2천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나라를 벤처 4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4대 강국을 목표로 전폭적인 유니콘 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 약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비상장 기업을 뜻합니다.
상상 속의 동물인 유니콘처럼 보기 어렵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2019년 3월, 2022년까지 20개의 유니콘 기업 탄생을 목표로 했는데 작년 12월 11번째 유니콘 기업 탄생 이후 국내 벤처 생태계의 체계 정비 필요성을 느껴 K-유니콘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업 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아기 유니콘으로 육성하는 1단계와 예비 유니콘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단계로 구성됐습니다. 국민과 함께 선정한 아기 유니콘 제도를 만들어서 아기 유니콘이 예비 유니콘으로, 그리고 예비 유니콘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성장 사다리 역할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겠다. 1단계로 전문가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하는 아기 유니콘 200사업은 이달부터 추진되고 선정된 스타트업은 시장 개척 등을 위해 159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추가 선정하고 지원해 2022년까지 예비 유니콘 기업을 500개사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에서는 1조 원 규모의 점프업 펀드를 조성, 투자해 예비 유니콘의 후속 성장을 돕습니다. 이 외에도 K-유니콘 매칭 펀드, 투자 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 등을 도입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대주주들의 주식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주가가 하락하자 이를 절세 타이밍으로 활용하겠다는 보석입니다. 상장 주식의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즉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크게 줄이고 향후 시장이 회복돼 주가가 상승하면 자산 증시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 8일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SPC 삼립 보통주 40만 주를 증여했습니다. 절세를 위해 증여 시점 변경 사례도 나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자녀들에게 증여한 주식의 증여 시점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바꾸어 자녀인 이경후, 이선호 씨에게 CJ의 신형 우선주 184만여 주를 증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 부자들의 보유 자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브스가 34주년을 맞아 발표한 세계 부자 순위를 보면 보유 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부자의 수가 지난해 2,153명에서 올해 2,09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역시 지난해 8조 7천억 달러에서 올해 8조 달러로 줄었습니다. 포브스는 올해 억만장자의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경제적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세계 부자 1위는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였습니다. 다만 그의 자산은 1,130억 달러로 작년보다 180억 달러 줄었습니다. 이어 빌 게이츠가 2위를 기록했고 그의 친구인 워렌 버핏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망 대권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현지 시간으로 8일 경선 레이스를 포기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승리를 향한 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주당 후보 지명을 위한 이번 싸움이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면서도 정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올해 대선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전당대회는 오는 8월 17일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생명과학회사 노바박스가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확인했으며 5월 중순 인체 임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험 이후 오는 7월이면 예비 면역성과 안전성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 중인 백신은 기존의 생바이러스나 비활성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전자에 기반한 메신저 RNA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전보다 개발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바박스는 지난 2015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당시에도 게놈 유전자 염기 서열이 해독된 지 90일 만에 백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드론으로 촬영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고속도로 모습입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촬영한 영상이지만 시내로 향하는 차량들의 움직임에 막힘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학교들이 문을 닫아 도로로 나오는 운전자들이 줄어들면서 일부 도로는 아예 텅 빈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한 교통정보 분석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LA 110번 고속도로의 차량 운행 속도는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최대 71%나 빨라졌습니다. 교통체증과 함께 대기오염도 사라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데이터 분석업체에 의뢰해 위성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LA와 시애틀,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등 대도시권에서 자동차와 트럭이 배출하는 이산화질소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한 제과점에 마스크를 쓴 밀크 초콜릿 토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해 제과점들이 초콜릿 조각 작품을 만들곤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초콜릿 디자인에도 영향을 준 셈입니다. 이 제과점은 부활절 연휴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의료 종사자와 경찰관, 소방관, 농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조금 가볍게 하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프랑스는 이번 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공식적으로 10,000명 이상의 사망자 기록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미국에 이어 4번째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내몰았던 스캔들의 폭로자 린다 트립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사망했습니다. 트립의 아들인 라이언 트립은 그녀의 죽음을 알리며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립은 1994년 8월 국방부 공보직으로 채용되면서 당시 백악관 인턴을 마치고 국방부에 근무하던 루윈스키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트립은 루윈스키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루윈스키가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털어놓자 이를 전화로 몰래 녹음했고 1997년 12월 이 녹음 테이프를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에게 넘겼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스캔들로 인해 탄핵 위기에 몰렸으나 상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임기를 끝까지 마치게 됩니다. 미국 언론은 당시 이 사건을 지퍼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